네, 그 인하대학교 양자기능성 물질연구실 연구원 안현수입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그 관계자분들 그리고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제목을 제가 전날까지 고민을 했어요. 이게 요건 심포지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걸 할까 하다가 제가 하는 것들이 사실 정리가 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유저 미팅이라는 게 각자의 유저들이 어떻게 이걸 쓰는가를 공유하는 자리라고 판단을 했고, 제가 지금 코어하는 거 지금 찍어주고 있고, 지금 뭐 리비전 들어간 것까지 포함해서 한 7개 정도의 7건 정도의 코어를 제가 AFM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케이스 베이스드라고 지었고요. 여기서의 포인트라고 한다면 코릴레이티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실의 필드 2개입니다. 근데 이제 저기서 관건은 사실 이거죠. 네. AFM이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제 국가에서 연구비가 조금 이렇게 쪼달리는 과정에서 AFM 하나를 사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그 기회 비용을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뭐 그 과정에서는 풀브 스테이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AFM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창출해낼 것인가. 소위 장비라는 건 저희 실험 물리학 관점에서는 어쩌면 일종의 레졸루션 과도 같습니다. 제가 가령 예를 들어 저희 연구실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소자를 하는 연구실입니다. 근데 그 소자의 물질을 여기 하단에 있는 여기 트랜지션 메탈옥사이드로 해요. 트랜지션 메탈옥사이드라고 하는데, 이 트랜지션 메탈옥사이드의 특징이 디오비탈입니다. 이 디오비탈이 장난을 치기에 굉장히 좋은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비탈적인 대칭의 관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인터랙션 코릴레이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밴드갭 자체가 이제 T2G2로 분리된다는 현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자의 배치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 물질들이 트랜지션 메탈옥사이드입니다. 이제 여기 있는 우측의 그림이 트랜지션 메탈옥사이드의 특징을 특정 논문에서 정리한 데이터인데요. 그러니까 이거의 파라미터는 다양한 거죠. 오비탈이 있고, 레티스가 있고, 스핀이 있고, 차지가 있고.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랜지션 메탈옥사이드 중에서 유명한 물질이 바나듐이라고 있습니다. 이 바나듐 옥사이드가 신기한 물성이 하나 있는데, 그 메탈과 인슐레이터가 이제 상온 근방에서 컨트롤을 하면 트랜지션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공학적 관점에서 이게 메탈과 인슐레이터가 트랜지션 되네? 라고 말하는 건 수십 년 전에 논문이 다 끝났습니다. 저희는 사실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피규어를 기가 막힌 거를 하나 따야 되고, AFM으로 피규어 1, 2, 3, 4를 채울지, 아니면 피규어 3나 4쯤 AFM을 가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피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사실 소자를 연구하는 연구실입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는 뭐하러 AFM을 구매했을까의 관점으로 조금 서술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자면 이 트랜지션 메탈옥사이드라는 게 정말 변수가 많습니다. 여기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게 아마 일렉트론 도핑일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얘네들이 그냥 SRTiO3라는 우리가 굉장히 접하기 쉬운 물질이에요. 요걸 뭐 옥사이드, 옥시전 백엔시를 하든가 뭘 하든가라고 했을 때 인슐레이터가 될 수도 있고, 세마이컨덕터가 될 수도 있고, 메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다양한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논문이 안 돼요. 임팩트 팩터가 굉장히 낮을 거고, 리비전도 굉장히 쉬울 겁니다. 뭐 할 게 없으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게 뭐 때문에 나왔는가를 밝혀내는 것들이 우리의 필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물리학과의 필드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요거죠. 이제 하단에 제가 이거는 수식을 이렇게 그냥 제가 생각한 수식을 이렇게 적어 왔는데, 이렇게 있을 때 퍼스트 오더와 세컨드 오더가 뭐냐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물질이 뭔가의 현상이 발현이 됐어요. 어떤 현상이 발현이 됐을 때 그럼 여기서 메이저한 파라미터가 뭐냐라는 걸 밝혀내는 게 저희 임무입니다. 메이저한 파라미터가 뭐냐를 소자적 관점에서도 밝혀낼 수 있겠죠. 근데 그것들의 한계를 이제 차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작금의 물리학과, 뭐 물론 이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엔지니어링이 될 수도 있지만, 작금의 물리학과의 필드는 속된 말로 고였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상온에 있던 논문들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극한의 하이 템퍼처를 가하거나, 근데 이거는 사실 장비가 높죠. 그래서 가하기 쉬운 게 사실 로템입니다. 우리 같이 소자를 하는 연구실 같은 관점에선 큐리 템퍼처 정도만 확보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2켈빈, 4켈빈 정도만 확보하면 되는데, 그 정도의 물질, 뭐 니켈을 섞은 물질, 그런 것들은 우리가 ppms 정도로 2켈빈까지 내려가서 TC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네이처의 논문을 받고 있지만, 메일로 받고 있지만, 이런 거 보면 뭐 나노 켈빈까지 내려갑니다. 극한이죠. 사실 저희 필드는 아니지만 티크니스도 극한입니다. 이거는 사실 사업 연관성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벌키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건 사실 저희 연구실도
벌키한 논문들을 굉장히 많이 냈었습니다. 이 벌키의 기준이 연구실마다 다르겠지만 뭐 STM 하시는 분들은 뭐 한 2, 3나노만 돼도 벌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100나노 정도 되면 벌키하다고 하는데 다 끝났습니다. 여기도 할 게 없어요. 뭐 재밌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틴을 넘어서서 울트라 틴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울트라 틴이라는 건 제가 유니셀 단위라고 칭하겠습니다. 뭐 2개, 3개 유니셀 이런 것도 이제 벌키한 거죠. 이게 극한으로 치닫는 거죠. 예, 그리고 마그네틱 필드도 극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 우리가 통상 뭐 10테슬라 내외 이 정도는 대부분 다 봤어요. 저희 장비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어프로치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 결국에 장비가 해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연구실 단위에서, 저희는 연구실 단위니까 여기서 쉽게 시도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보면은 템퍼레처는 좀 만만치 않습니다. 좀 많이 돈이 들어요. 매그네틱 필드도 좀 상당히 만만치 않죠. 차폐 이슈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 남은 게 티크니스입니다. 근데 이 티크니스라는 건 이 임팩트 팩터를 올리기도 굉장히 좋은 요소입니다. 이게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점점 방막이 얇아지고 있죠. 얇아짐으로 인해서 뭐 물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뭐 퀀텀 점프가 생기기도 하고 다양한 현상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방막이 얇아질 때 우리가 어떤 관점을 봐야 되는가를 보면은 푸아시형 레이쇼 관점에서 우리가 부피가 줄어들고 두께가 얇아져요. 그렇게 되면 하이 오더 자체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키한 상태에서 이 물성이 물성이다라고 증명을 했던 것을 퍼스트 세컨드 오더 관점에서 표면이 중요하다라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표면이 중요해져요. 네, 그래서 이게 저희 예전 논문입니다. 이제 제목을 제가 웰 그로운이 뭔가라고 써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증착됐다라는 건 뭘까의 관점인 거죠. 결정학적 관점에서는 뭐 XRD 피크가 잘 나왔다, 시프트가 되지 않았다, 뭐 미스매치를 잘 컨트롤했다, 잘 쌓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측 상단에 잘 쌓였다라고 해서 피규어 D를 넣은 게 저희는 사실 버라이벌 컨트롤이죠. 그러니까 이 버라이벌 컨트롤이라는 게 파라미터 자체를 우리는 표면 파라미터는 고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깨끗하게 쌓았다, 정도가 이 논지가 됩니다. 근데 요 두께가 100나노예요. 100나노 정도 되면 표면을 굳이 고려 안 해도 소자 물성은 잘 나옵니다. 네, 조금의 영향은 있겠죠. 근데 그게 우리가 논문을 지배할 논리는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조금 얇아집니다. 이 제목부터가 울트라 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UC라는 건 유니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좌측에 있는 4 유니셀, 4.5 유니셀. 그래서 여기서 4.5 유니셀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게 뒤에서 서술하겠지만 SRTiO3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TiO2 터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판을 자를 때 이상적으로 평평하게 100 방향으로 잘리지가 않아요. 약간의 기울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미스컷이라고 하는데, 미스컷을 하게 되면 SRO의 반응성이 TiO2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가 불산 해칭을 하게 되면 TiO2만 남습니다. 그거를 이제 TiO2 터미네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계단식의 이제 스텝 테라스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계단식의 두께를 봤을 때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이미지, 어느 특정 지점에서는 4유니셀이 쌓였을 수도 있겠죠. 어떤 특정 지점에서는 5유니셀이 쌓였을 수도 있겠죠. 이걸 고려하는 이유는 얘가 너무 얇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언급드린 100나노 정도에서는 표면이 그냥 잘 쌓였다고 넘어가면 됐었던 사안을 우측 상단을 보시게 되면 유니셀별로 저렇게 어떻게 쌓였냐에 따라서 데이터의 홀 이펙트가 바뀝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여기 녹화 버튼이 있는데 이걸 컨트롤이 되는 거죠. 컨트롤입니다. 표면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물성이 바뀌고, 그러면 그 물성이 바뀐 것을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할까라고 떴을 때 결국에 우리는 AFM이 거기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연구실 단위에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좌측에 있는 이미지를 데이터를 얻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냥 기판을 깨끗하게 가져가서 증착을 잘해가지고 소자 물성을 따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그 관점에서는 여기 있는 시간 초별 애칭 셋업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요 정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만 해가지고 기판 쌓으면 됩니다. 사실 그러면 데이터 잘 나오고 우리는 피규어를 자랑스럽게 4개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엔지니어링이 들어가면 또 다른 얘기가 되죠. 나는 이 기판, 소위 말해서 표면이 물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았으니까 옥시데이션도 한번 보겠고, 그 다음에 그로스를 하게 되면 이 테라스 간의 간격,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스텝과 테라스 간의 반응 에너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관점에서 표면 연구를 하면 좌측처럼 물성이 달라집니다.
물성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점이 있을 겁니다. 데이터에 점이 있는데 요게 또 해석이 달라집니다. 요거는 오버해칭입니다. TiO2가 한 겹 더 벗겨진 거예요. 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야를 연구할 것인가, 어떤 필드에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설득해 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연구하는 분야가 달라지고 장비가 달라지고 거기서 AFM의 중요성이 달라집니다. 우리 공대 교수님 분들이랑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공대 교수님들 소자 만드시는 분들은 이런 걸 크게 신경을 안 쓰세요. 그냥 토포그래피 하나 딱 올리고 이제 우리가 깨끗하게 잘 트랜스퍼했다 이 정도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AFM이 어떠한 타겟팅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데이터를 강조할 것이다라는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연구실 장비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PLD 시스템, 저희는 PLD라는 연구실입니다. PLD의 가장 큰 장점을 살짝만 말씀드리면 타겟을 내 마음대로 만들면 그 타겟에 맞게 그대로 쌓여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원계 물질, 3원계 물질 이런 것들을 증착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사실 뭐 대면적 이런 한계는 있죠 물론. 근데 우리는 연구실 다니니까 거기서 이제 뭐 핫프레스나 코터, 뭐 어닐링 시스템, PPM이 다 갖춰졌어요. 근데 메저먼트를 보시면 PPMS라는 건 소자 특성입니다. 여기 뭐 트랜스퍼를 측정한다든지 홀 이펙트를 측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페로일렉트릭 메저먼트 시스템 또한 벌키한 거죠. 소자 관점이죠. 마이크로 프로브 시스템 또한 뭐 물론 약간의 전극의 차이는 있겠지만 소자 관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방막을 얇게 했을 때 하나를 더 추가한다고 하면 AFM이라는 레졸루션이 추가된 겁니다. 저희가 AFM을 산 이유는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이 이제 연구원님들 각각이 내가 어떠한 데이터를 밝혀내고 이 데이터가 메이저한 파라미터다라는 걸 밝혀낼 때 방막이 점점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AFM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커지는 게 됩니다. 그 관점에서 AFM을 쓴다면 저희는 그에 맞는 논리로 논문을 써내갈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논문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저희 AFM인데 저희도 글로우 박스가 있습니다. 이거 셋업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 서페이스 프로퍼티를 분석한다라는 건 버라이어블을 컨트롤하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쌓았다. 근데 표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버라이어블 컨트롤도 되지만 서페이스 버라이어블 아이덴티피케이션도 된다는 겁니다. 서페이스를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밝혀내는 게 그러니까 하나의 토포그래피 이미지가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AFM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서페이스 엔지니어링도 하십니다. 로컬라이즈된 부분에서 이제 하단에 그 레퍼런스가 백켄시를 가지고 필라멘트를 만들어서 그 컨덕팅 패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옥시전 백켄시랑 아마 제 기억에 아이온 인젝션의 코릴레이션을 밝혀낸 논문인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서페이스 엔지니어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겁니다. 그래서 AFM의 사용세라는 건 토포그래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토포그래피를 가지고 내가 어떠한 의미를 딸 것이냐에 따라서 AFM의 사용세가 달라집니다. 저희 같은 소자 연구실은 AFM을 보조적으로 이렇게도 사용합니다. 이게 사실 저희 팀이고요. 두 번째 팀이 또 있습니다. 저희는 마찰대전을 연구합니다. 마찰대전을 제일 쉽게 설명드리면 어떤 게 좋을까 하다가 좌측 하단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어요. 저렇게 마찰을 시켜서 대전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그러죠. 에너지 하베스팅이라고 하죠. 벌어지는 에너지를 수확한다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마찰로 인해서 마찰 열들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들이 굉장히 많고 소리 등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들도 많아요. 그거를 수확하면 우리가 최소한 보조적인 에너지로 쓸 수는 있지 않을까. 저희 연구 사업으로 된 것들 중에 하나가 그게 사실 베이직 사이언스입니다. 그럼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베이직 사이언스라는 건 원인이 뭔가를 밝혀내야 돼요. 하이 오던가 아니면 표면이 버스 세컨드 오던가. 지금 이제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것들이 이제 이런 다양한 파라미터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제 물질이 포지티브한가 네거티브한가 혹은 이제 셋업 폴라리제이션을 어떻게 셋업하냐에 따라서 이제 출력이 어느 정도로 바뀌냐. 저희의 문제는 언제나 그거죠. 볼티지는 크게 나옵니다. 근데 저항이 너무 커요. 그래서 커런트가 상쇄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출력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베이직 사이언스를 해야 돼요.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찍는 게 AFM으로 많이 밝히는 게 모폴로지랑 차지입니다. 샘플 표면의 모폴로지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도 데이터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건 좀 오래된 논문이긴 한데 제일 잘 쉽게 보여줄 수 있는 논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표면에 따라서 이제 출력이 볼티지가 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지를 어떻게 뭐 이온 도핑이 될 수도 있겠고 차지 인젝션이 될 수도 있겠고 코로나 폴링 등으로 어떻게 차지를 바꿨을 때 어떻게 데이터가 변하는가. 그럼 핵심은 이걸 어떻게 AFM으로 밝히느냐죠.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같이 코어를 했던 논문 한 3개 정도만 가지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예, 그래서 이제 좌측 상단에 있는 논문인데 여기 보시면 솔벤트 디펜던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솔벤트를 바꿔서 측정을 했을 때 희한하게 우측 상단처럼 데이터 차이가 납니다. 근데 밝혀보면 여기 결정성 똑같아요. 폴라리제이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힙블로 비슷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출력이 차이가 나냐를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좌측 하단에서 데이터가 끝났으면 굳이 AFM 안 찍어도 돼요. 그게 메이저한 파라미터입니다. 좌측 하단에서 페이지가 안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표면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LFM을 굉장히 많이 찍습니다. 레터럴 프릭션을 보는 거죠. 컨택 상태에서 이제 표면을 직접적으로 비빕니다. 그렇게 됐을 때 레터럴 값의 차이를 비교해서 얘네가 어느 정도의 레터럴 프릭션의 차이를 보이는가 정도로 파라미터를 설명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 과정에서는 러프니스도 대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데서도 AFM을 써요. 그래서 저희의 논지 같은 경우에는 레터럴 프릭션이 여기서는 메이저한 파라미터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러프니스만 보면은 그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에 대한 반론이 이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러프니스가 어떤 식으로 바뀌냐의 차이입니다. 여기 이제 좌측 하단에 보이시는 게 이제 하이트 대비 인텐시티입니다. 쉽게 말하면 2000방이 하이트의 간격이 좁죠. 근데 이제 220방으로 갈아 넣은 게 이제 하이트의 이게 사포입니다. 하이트의 이게 넓은데 그러니까 이게 소위 버라이어블한 샘플이라는 거죠. 근데 러프니스의 평균을 따져보면 비슷해요. 사실 계산의 함정입니다. 루트 민 스퀘어의 함정이에요. 그럼 여기서 볼테지 차이가 나는 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분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PSD 분석을 한 겁니다. 이건 이제 파크 시스템즈의 기본 분석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여기 보시면 데이터의 피크, 뭐 가령 예를 들어 200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 피크점이나 이런 것들을 변화를 봤을 때, 요거는 PSD 관점에서 러프니스가 물론 계산상으로는 똑같지만 표면의 러프니스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러프니스가 메이저는 웬인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KPFM으로 반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찍어보니까 비슷하던데. 그러면 여기서는 PSD 값으로 해서 러프니스의 3차원적 구조를 통해서 데이터의 차이를 밝혀낸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써요. 이게 사실 좀 KPFM인데 여기 제가 못 보여드린 것이 여기 KPFM 보시면 우측 하단에 EFF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펙티브를 쓴 거죠. 이람수 사실 폴리머에서 KPFM을 따기가 좀 논란이 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KPFM이라는 게 이제 메탈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KPFM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펙티브죠. 유효 이람수 정도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서페이스 포텐셜을 좀 더 좋아해요. 그 CPD 값을 조금 더 좋아하고요. CPD 값에서 언제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KPFM을 찍을 때는 그래서 조건이 다 똑같아야 됩니다. 샘플을 한 번에 다 로딩을 하고요. 지금은 4개만 올렸지만 제가 이때 8개의 샘플을 측정을 했어요. 언제나 한 번에 로딩을 해야 되고 언제나 한 번에 글러박스 퍼징을 해야 되고 언제나 하나의 팁으로 해서 빠르게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팁이라는 파라미터를 상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서페이스 포텐셜이죠. 서페이스 포텐셜을 통해서 증명을 했고 여기 우측에 보이시는 대로 저는 서페이스 포텐셜에 이렇게 딱 단일 값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로 변화하게 찍혔는가 해서 평균치를 주로 제시를 해요. 그리고 이제 상단에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이러면 정량과 정성을 어느 정도 동시에 보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딱 맞아서 이 정도가 이제 서머리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AFM을 쓰는 방식은 AFM이 단독적인 파라미터들도 있겠죠. 근데 저희가 파라미터를 밝히기에 앞서서 이게 어떤 게 메이저하고 마이너한가, 소자 관점에서 이게 어느 정도로 메이저한가를 따져보고 그 관점에서 표면이 메이저하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AFM을 효율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FM 하나라고 한다면 AFM 엔지니어링을 떠오르실 수도 있고 뭐 KPFM을 보여줬다, 뭐 토포그래피를 보여줬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보여주는 의미에 따라서도 각 연구실마다 AFM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